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첫 질문이 이 도대체 사실이 뭐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이 저절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이 불명확하면은 이게 시비가 막 많은데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딱 정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제대로 잡히는 것이죠.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게 71년부터니까 벌써 한 48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험한 꼴도 많이 보고 저도 신문사에서 기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신문사에서 세 번 쫓겨나왔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한 분, 전두환 정권 때 두 분인데 요사이 제가 어디를 가나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48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정언자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뭐 광주 사태라든지 12.12 사건, 11.6 사건,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아웅산 사건, 대한항공기 피격 사건 등등 이런 사건을 다 취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굉장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항상 한국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조용했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자꾸 위기 하는데 이보다 엄청난 더 위기도 다 겪었습니다. 소란스럽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조용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북한은 귀 죽은 듯이 조용하죠. 조용하니까 저 모양 됐고 소란스러우니까 이렇게 컸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위치는 어떤 나라냐? 자꾸 대한민국이 뭐 앞으로 선진국이 되어야 된다느니 강소국이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입니다. 7대 강대국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7나라입니다. 그 조건에 맞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굉장한 나라 아닙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그리고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 요게 인류국가죠. 인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인류국가입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몸은 인류인데 문제는 정신이죠.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 위기도 아니고 안보의 위기도 아닙니다. 무슨 위기냐? 정신의 위기입니다. 정신의 위기. 이념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저는 1945년생입니다. 해방둥이라고 불립니다. 친구들 만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천국 다음 한국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북조선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천국으로 보는 사람과 준천국이죠. 준천국으로 보는 사람과 지옥으로 보는 사람이 같은 지붕에서 함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헤어져야죠. 아니, 이런 나라를 천국으로 보는 사람과 지옥으로 보는 사람이 같이 살면 됩니까? 같이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거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를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딱 하나, 화두를 하나 잡는다면 이겁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어른입니다. 어른이. 성인이죠. 성인이 몇 퍼센트냐 하면은 30%입니다. 30%.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라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지 않는다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가가 국제조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천우신조로 그물로 천안함 폭침에 쓰였던 의뢰를 건져 올리고 그 의뢰에 1번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렇다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가 안 믿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30%가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30%를 분석을 해보면은 학력이 높을수록 많아요. 학력이 낮을수록 적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5%, 8%밖에 안 나옵니다. 대학 졸업 이상에서는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한국은 정치 면에서는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나라입니다. 배운 무식자가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배운 무식자가. 그런데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데다가 한국인은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인 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한국이. 유대인보다 높아요. 독일 사람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죠. 대학 진학률이 80%, 일본이 40%, 저 핀란드도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웠는데 속는데도 1등입니다. 여기서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틀이 하나 생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웠는데 정치적 선동에 넘어가는데도 1등이다. 선동에 넘어가는 겁니다. 선동에. 대한민국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권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선거는 여론입니다. 여론. 국민이 속으면은 소매치기 같은 사람, 양아치 같은 사람, 거짓말쟁이, 심할 경우에는 간첩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정치적 선동에 속아 넘어가면은 그 민주주의는 어떤 부류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버리죠. 하이제킹 되어버립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능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오늘의 위기는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졌다. 그런데 어느 분별력이 망가졌느냐? 그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아마 뇌조사를 하면은 그 부분이 딱 나올 겁니다. 다른 부분은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의 분별력이 망가져 버립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념 문제입니다. 이념 문제. 이념 문제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의 분별력이 망가집니다. 첫째, 양극화라는 말이 2005년 무렵부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라는 말을 공식화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양극화 하니까 한국에서 입 가진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양극화, 한국은 양극화가 심하다. 1대 99다. 99를 1이 착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양극화. 여러분들도 아마 양극화 이야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진단할 때. 양극화 어떻게 비교하느냐죠. 저 이건희 씨와 노숙자를 비교하면 양극화 맞죠? 저 아인슈타인과 저 바보를 비교하면 그 양극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인간 세상은 다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주로 소득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소득의 분배를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 하는 것은 이미 경제학에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니 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134개 나라를 분석을 했는데 한국은
가장 부의 분배가 평등한 나라 순위로 23등입니다. 23등. 그 23등에 속한 나라는 어디냐? 주로 작은 나라입니다. 저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주축이에요. 큰 나라로 가면은 소득 분배가 달라지게 되죠. 23등으로 소득 분배가 잘 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평등을 내세우는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죠? 중국, 쿠바, 최근에 공산화가 된 베네수엘라, 북한은 통계가 없어요. 베트남, 그 나라보다도 한국이 더 평등합니다. 소득 분배. 그들 나라보다도 한국의 부의 분배가 더 평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국이 양극화다 하니까 다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양극화. 이것도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동창회라든지 산업회라든지 어떤 회식하는 자리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예컨대 서울대학 출신이 있다든지 삼성그룹 출신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을 딱 지적을 해가지고 삼성그룹 욕하고 서울대학교 욕하면 거기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 약자를 변호하는 사람이다. 약자의 챔피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극화를 선동 무기로 쓰면은 한국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정도가 변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배울수록 잘 속는다. 배울수록 잘 속는데 그 속는 이유는 절대로 머리가 나빠서 속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나빠서 속습니다. 마음이. 인간이 가진 질투심, 열등감, 잘 되는 꼴 못 보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자극하면은 한국 사람처럼 잘 넘어가는 민족도 참 드물죠.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를 흔히 핵 문제의 위기라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계급 투쟁론적 이념으로 뭉친 세력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북핵보다는 남한의 친북, 종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한미동맹만 완벽하게 결속이 되면은, 강화되면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뭐냐? 한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막강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미국의 핵무기를 제공하겠다. 그게 핵우산이라는 겁니다. 핵우산,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핵 확장 전략이라고 하는데, 핵우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주겠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장난감 돼버리는 거죠. 장난감. 여기에 한국 근해에 미국의 핵 잠수함 한 척만 상시 배치해도 북한의 핵 능력은 그냥 무력화돼 버립니다. 잠수함 한 척만 배치해도 됩니다. 거기다가 항공모함 한 척 배치하면 더 좋겠지. 한미동맹만 확실하면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가 핵 개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그런데 이 한미동맹을 깨면서 한미동맹을 깬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핵무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고, 그렇다고 자체적 핵무장은 하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핵 대피 훈련을 안 한다. 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사드 배치도 안 한다.
성주에 있는 사드는 수도권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드 배치도 안 하겠다. 자체적 핵무장도 안 하겠다. 핵 대피 훈련도 안 하겠다. 한미동맹 강화도 안 하겠다. 이건 뭡니까? 이건 다 합치면은 김정은의 핵무기 앞에 한국인들을 발가벗겨 놓겠다. 발가벗겨 놓겠다. 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 사실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관계로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드 배치도 안 해. 핵무장 하자는 이야기도 안 해. 한미동맹 강화도 안 해. 그렇다고 핵 대피 훈련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인을 김정은의 핵 앞에서 발가벗겨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집권 세력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설마 그렇겠느냐? 그 하나씩 따져볼 필요 없이 제일 황당한 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핵 대표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 논리를 우리 일상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에 타서 맨 처음 하는 게 벨트를 매시고 바다에 불시착할 때는 뭐 구명정을 끼고 어떻게 그거 안 해야죠. 그거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럼 배만 타면은 구명정이 어디에 있습니다. 방송 안 해야죠. 그럼 세월호 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핵 대피 훈련을 안 하니까 국민이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스위스는 어떠냐? 스위스는 세계에서 핵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중립국이거든요. 누가 스위스를 향해서 핵폭탄을 쏘겠습니까? 근데 스위스는 그 알프스 산 밑에다가 지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유사시에 인구의 120%가 들어가가지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바깥은 이제 방사능이 오염됐으니까 몇 개월 동안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스위스 사람은 약간 더운 사람이고 핵 대피 훈련을 안 하는 한국 사람은 영리한 사람입니까? 핵 문제에 관한 한 핵은 한 번 쓰면 다 공멸하니까 0.001%의 위험성이 있어도 완전히 100%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스위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스위스. 혹시 모릅니다. 한 100년 뒤에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지 모릅니다. 역시 스위스 사람들은 주도 면밀해가지고 살아남았고 한국 사람들은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면서 핵 대피 훈련 안 하다가 원자폭탄 맞고 멸종되었다.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올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비극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은 광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은 건국한 날입니다. 여러분, 해방된 것과 건국한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해방됐다고 합니다. 해방했다고 안 합니다. 왜냐? 연합국이 일본한테 이겨서 해방되었습니다. 수동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건국했다고 합니다.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선택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그것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를 해가지고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건국을 선포하는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민족사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을 하나를 잡으려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 전에 국가는 왕조국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 48년 12월에 대한민국만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이므로 한반도 전체에서 정당성이 있다라고 딱 공의를 해줍니다.
북한도 선거를 했는데 그건 순 엉터리 선거죠. 찬반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도 우리 영토다. 왜냐? 북한에 들어선 정권은 이것은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 주민들이 만들어야 되는 정권이 스탈린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만든 거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모든 법적이라든지 이념적 가치관으로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을 집단으로만 인정합니다. 당국으로만 인정합니다. 절대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북한이라고 부르잖아요. 북한 정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를 대한민국 생일 70주년으로 기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70회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 생일이 없다는 거죠. 그 나라가 이 정도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세계 7대 강국을 만들었는데 생일이 없다는 겁니다. 생일 없으면 사생하죠. 그건 뭐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집권 세력이 됐습니다. 이보다 더한 국가 모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70회 생일입니다. 70회 생일. 그러면 대한민국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요. 내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할 모양인데 상해 임시정부 수립한 거,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한 걸 건국으로 본답니다. 그것을 건국 과정의 출발점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건국 과정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 잡고 건국의 완성은 1948년 8월 15일로 보고 이 전체를 건국 과정으로 본다. 그럼 건국의 시발점을 1919년으로 보고 완성을 48년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하면 납득합니다. 그래도 한 날을 정한다면 1919년이 되어서는 안 되고 1948년 8월 15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가로서 건국한 것이죠. 국가로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 보면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선을 보고 약혼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출산합니다. 선 보는 날을 생일로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는 선 보는 날을 생일로 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본다는 명백한 뜻입니다. 명백한 뜻입니다. 이 국회가 개원한 게 언제냐 하면은 1948년 5월 31일입니다. 국회. 대한민국은 국회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국회. 여러분들은 국회 하면은 막 진절머리가 나고 국회의원 하면은 욕부터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12명의 대통령 중에서요, 9명이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국회의원 출신 아닌 대통령은 3사람밖에 없어요. 박정희, 전두환, 최규하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재헌헌법을. 그 대한민국 국회는 또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초대 의장, 임시의장으로 초대된 분이 가장 연로하셨던 이승만 대통령이죠. 5월 31일 개원식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첫 마디가 뭐냐?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런 날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힘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저기 이윤영 목사 계신데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국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서 시작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합니까? 북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김일성이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북한 지역을 해방했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소련군이 해방했는데.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겸손하게 출발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오만방자하게 거짓으로서 출발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대한민국을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이 국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국회 70회 생일은 기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한 개인도 70회 생일은 기념을 하는데, 국회가, 이런 굉장한 일을 한 국회가 9명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이 국회가 대통령을 따라서 자기 생일 70주년 행사를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국회 의장실로 전화를 거셔야 됩니다. 5월 31일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대한민국 국회는 생일이 없나? 사생하냐?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좀 따져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그릇된 역사관을 국회가 쫓아가면 안 되죠. 국회가. 삼권 분립인데 국회가 그런 대통령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한반도의 이 대결 구도는 그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항상 그 본질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목표도 상실하고 전략도 모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남북 대치 상황을 하고 있는 것의 본질을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은 항상 간단합니다. 이것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남북 간의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첫째, 민족사적 정통성입니다. 한반도에서 정통국가는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이것을 놓고 싸웁니다. 한국은 일민족 일국가의 전통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신라상통이라는 이후에. 그러나 독일은 다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달라요. 한민족이 여러 나라를 만듭니다. 독일은 한때 나라 수가 한 30개가 될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스마르크가 1870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독일어 쓰는 사람이 두 나라죠.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죠. 신라가 상통일을 한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정통국가는 하나뿐이다. 후삼국 시대에 약간 분열됐다가 그것도 결국 고려로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돼요. 일민족 일국가입니다. 한국은. 그 전통.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한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이냐 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한 집안에 적자 서자 싸우는 것도 안 되는데 민족사의 정통성은 뭘로 따지느냐? 그 민족 구성원들을 누가 행복하게 만들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른 복잡한 설명하는 것은 다 그게 헛소리입니다. 뭐 항일투쟁을 했니, 무장투쟁을 했느니, 외교적으로 싸운 이승만보다 무장투쟁을 한 김일성이가 더 높다.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김일성은 항일투쟁을 했지만 독일투쟁한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이는 항상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고 1940년부터 45년 사이에는 소련군의 장교였습니다. 한 번도 독립군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정통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김구 두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툰다. 그건 뭐냐면 사회주의 독재식으로 살 거냐, 집단 독재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식으로 살 거냐 하는 선택입니다. 이것도 타협이 불가능하죠.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섞어서 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하고 이것은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무력투쟁, 사상투쟁, 경제투쟁이 다 전면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특히 두 개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무력 대결이죠. 그것은 휴전선에서 있습니다. 무력 대결. 그 다음에 이념 대결입니다. 사상 대결이죠. 사상 대결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사상 대결의 주전장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무력 대결에서 이겨도 이기는 겁니다. 사상 대결에서 이겨도 이기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기면 돼요. 그런데 무력 대결에서는 지금 팽팽하게 대치 상황인데 사상 대결에서는 한국이 현재로는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뭐냐?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됐습니다. 집권 세력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게 만들면은 한반도에서 누가 덕을 봅니까?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존재,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만들어버리면은 한반도 전체에는 북한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밖에 남지 않아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나는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라고 본다라는